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라디오네요. 여러분과 오늘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요. 김혜남 작가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22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요.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저자가 43살에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된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책인데요. 43살.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또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할 일이 많은 나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새롭게 꿈을 펼쳐보겠다고 개인 병원을 시작한 지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그 시기에 자신에게 파킨슨병이라는 이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을 그녀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사람들이 밉고 또 이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 자신이 죽은 건 아니고 또 누워 있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그녀는 병마와 싸우면서 진료와 강의를 했고 또 두 아이를 키웠고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녀가 만약 22년 전에 파킨슨병에 걸린 사실을 원망하면서 계속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거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죠.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내어서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고요. 물론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두려워서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아무 데에도 영영 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녀의 경험상 틀린 길이라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그건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고요. 그러니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용기 내어서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거라고요.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요. 자, 오늘은 김혜남 작가님이 전해주는 우리가 인생을 만약 다시 산다면 반드시 지킬 3가지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그 인생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 17살의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는데요.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뭘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입을 연 건 몇 달이 지나서였는데요.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해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뭘 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맞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간 발자국 하나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가죠. 유한한 삶에도 불변의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후대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 기적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경험합니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의 합치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원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다 죽을 텐데. 사랑 때문에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차라리 사랑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녀에게 대답 대신에 소설을 하나 권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17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그린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라는 책이었습니다. 헤이즐은 17살의 갑상선암 말기 환자입니다. 암이 폐해까지 전이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팔랑키포라는 신약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어서 여분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딘가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수류탄이라고. 그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가능한 한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운명처럼 사랑이 다가옵니다. 환우들의 모임에서 훤칠한 키에 미소가 매력적인 어거스티스를 만난 것입니다. 그 역시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아픔을 안고 있는데요.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책을 바꿔 읽고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함께 듣고 게임을 같이 하고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같이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는 등 여느 10대들처럼 사랑을 쌓아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 어거스터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맙니다. 그 뒤 헤이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어거스터스가 죽기 직전에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어거스터스는 훗날 있을 헤이즐의 장례식 추모사를 작가에게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편지에서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의 병세가 위독해져서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몰래 들어가 그녀를 살펴보던 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날은 마침 그의 몸에 암세포가 빼곡하게 퍼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한없이 죽음에 가까워졌던 날인 셈이었습니다. 그 애의 가슴에서는 검은 암세포 수액이 계속 나왔고 눈은 감겨 있고 몸에 관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애의 손은 여전히 그 애의 손이고 여전히 따뜻하고
손톱에는 짙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죠. 난 그냥 그 애의 손을 잡고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잠깐 동안 나는 그 애가 먼저 죽어서 나 역시 죽어간다는 걸 절대로 모르길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소망을 하게 되었죠. 난 나만의 상처를 남긴 거예요. 나는 그 애를 사랑해요.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정말로 행운아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가 있어요. 난 내 선택이 좋아요. 그 애도 자기 선택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헤이즐은 원하던 대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헤이즐은 어거스터스를 사랑함으로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음을, 또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헤이즐은 몇 년간 암에 지배당한 몸뚱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과의 싸움에서 필패할 시한부의 인생도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미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짧은 생에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다 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죠.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유머를 잃지 않을 것이다. 골짜기의 백합, 고리우 영감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 소르본느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그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졸업 직전에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 변두리에 조그만 다락방에 머무르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난한 작가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집안의 유일한 가구인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인기척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발자크가 도둑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서랍의 법적 소유자인 내가 날마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는 서랍을 뒤지느라고
당신이 감수하는 위험을 생각하니까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겠나. 이처럼 유머는 위기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을 완화해주며 일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는 우스꽝스럽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유머는 인생의 그런 요소들을 이해하고 웃음을 통해서 부드럽게 껴안아 주도록 만들죠. 다시 말하면 유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머는 우리가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유머는 조크나 위트와는 다릅니다. 조크가 단순히 긴장을 내보내는 것이라면 유머는 그 긴장된 상황을 포용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물론 유머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진정한 웃음을 주는 유머는 좀 더 따스하고 부드럽습니다. 유머는 보는 사람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닌데요. 유머를 하는 사람과 그 유머를 듣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웃음을 전염시켜서 모두가 함께 웃게 만들어서 위치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성을 갖게 합니다. 한편 유머는 우리가 겪는 상실과 고통을 우울한 무력감이나 증오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데요. 그러나 유머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갈등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필가 피천득은 유머는 가엾은 인간의 행동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머에는 애수가 깃들이는 때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세상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아이러니와 인간의 불완전하며 위험한 부분들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하죠. 유머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위험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신력을 잃지 않게 하는 거죠. 때에 맞는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대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유머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너그럽고 유머러스한 태도를 가지려면 먼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스스로를 길들일 수 있고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모순과 상실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의 힘이 있어야 자신의 충동과 좌절을 그리고 희망과 절망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고통의 쓴맛을 유머를 통해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유머러스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적당한 재치로 위기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서 긴장을 풀고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 더욱 친밀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웃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불합리한 면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은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고도 굳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늘 모든 것이
엄숙함과 진지함 속에서 진행되어 긴장하게 되고 또 피로해져서 일의 의미와 재미까지 잃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웃고 쾌활하게만 보이는 사람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슬픔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일에서 웃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울지 않기 위해서 웃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웃음을 통해서 자신의 공격성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들이다. 슈바이처의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이나 이별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비극 속에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면 감정적인 여유마저 잃게 됩니다.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이 유머를 사용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실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며 그 상실과 슬픔을 잘 감싸 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유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머러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삶을 껴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유머러스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과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좌절과 모순, 상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짓는 잔잔한 웃음이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웃음이 모순을 겪고 난 뒤에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에서부터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머 감각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선 쉽게 흥분하지 않는 법, 상황을 파악하는 힘부터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웃음으로 껴안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자만이 현실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고. 그러니 맞서 이기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알을 깨고 나간다는 건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대학교 연극반 활동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책 읽는 것조차 힘들어할 만큼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연극반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막상 발성이며 동작이며 남들 앞에서 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고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 맏딸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중도 크지 않았고 무대 위에선 실수 연발이었지만 그럼에도 첫 공연을 끝냈을 때의 희열은 최고였습니다. 내가 그 많은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무언가 내 안에서 불꽃처럼 터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역에 몰입해서 그 역할을 해낸 경험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두려워도 무엇이든지 또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뜻인데요. 또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도전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 또한 올라갑니다.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을 깨고 나아간다는 건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함으로써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해도 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여전히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할 때 나는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전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쫓아가기가 힘들 뿐더러 당장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현실에서 한 번의 도전이 씻을 수 없는 실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탄 컨베이어 벨트 또한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즉,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타인에게 무엇이든 도전해보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러들면 들수록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점점 도태되어 버리고 그만큼 자존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나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기에 약간 불안하거나 몇 차례 떨어진 레지던트들을 맡아서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레지던트는 무려 3번이나 전문의 시험에 떨어진 후 어두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그가 내민 진찰 기록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빨리 그 기록을 선배들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구했더라면 3번이나 떨어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면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일은 더디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이 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인데요.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질을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합니다.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해외여행을 가라고 하면 무리일 수 있지만 아직 안 가본 가까운 곳을 친구와 함께 가보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가보면 자연스럽게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해외여행을 갈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도전에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역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입니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줍니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서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을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내가 잘한 게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방울 사진들을 찍어서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가들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에세이를 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 그림을 그리며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네가 찍은 물방울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선생님이 그린 삐뚤빼뚤 그림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밌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기를 권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세요.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니라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뭐든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뎌오신 저자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서 정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책의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저자가 전해주는 삶의 비밀, 삶의 지혜 3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힘든 때일수록 유머를 잃지 말기, 그리고 상처를 받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용기 있게 도전해보기,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뿐이라서 예행 연습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 2회차라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것이 다 처음이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다 서툴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앞서 그 인생길을 걸어갔던 저자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그 배움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2회차를 살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간 지혜로운 저자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책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의 저자인 김혜남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닥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껏 살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했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그러다 22년 전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없으면 집안도 병원도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나도 멀쩡히 잘 굴러갔다. 2014년 병원 문을 닫은 이후에는 그렇게나 많은 지인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그제야 나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당신은 부디
나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지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역설적일 수 있지만 죽음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끝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에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곁을 지켜주는 진짜 소중한 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더 명확하게 보일 거고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고 하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유쾌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라디오는 이제 2023년 1월에 찾아뵙게 되겠네요. 모두 올 한 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도 이제 하루, 이틀,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 모두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